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이나 분야인데요. 지난번에 문이나에 있어서 20세기를 기준으로 한 문이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죠. 자, 오늘은 역시 그 문이나를 기본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보다 비교적 좀 전체적인 회화, 그것도 동양 전통 회화에 대한 전반적인 범위를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문이나가 어떤 상대적인 특징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을까 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같이 있어 똑같죠. 다만 서양화와 동양화가 다른 것은 환경, 지역사회,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재료가 틀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적인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그림의 성격이 틀린다는 것이지, 인간이 그림을 그린다는 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대칭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양에 있어서 전 세계에 있어서 그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별을 할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체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대별해 보면은 그림을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리는 그런 집단군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림을 그려서 업으로 삼는 것이죠. 생계를 삼고 그것을 잘하고 그 일을 종사하면서 사는 직업 화가군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양 영역에서는 보통 전통 회화사에 있어서는 분류를 하게 될 때는 화원하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원하. 이 원자가 이렇게 이런 단어도 있긴 한데 주로 화원합니다.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류가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림 그린 사람, 직업을 하는 사람 많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특징을 떠나서 그림을 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화 그리는 사람도 역시 화가일 테고, 영화관에 간판을 그리는 사람, 기타 등등 미술 회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종교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종교화인데 불교, 유교, 도교, 세상에서 이슬람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종교적인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종교 미술 중에서 특히 종교 회화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동양에서는 가장 그 영역이 큰 것이 유교나 도교보다는 불교에서 이 그림이 많이 전해져 있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 보통 불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의 대체적으로 보면은 탱화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불교와 관련된 불화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 그림은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린다기보다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불상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무엇을 잡고 손가락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 법칙이 있죠. 그래서 종교적인 내용을 특별히 이해를 해야 되는 이런 비교적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종교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통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는 불교 종교 미술을 특히 불교 미술학과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갖는 민화라는 계층이 있는데 민화라는 것은 민간에서 있었어의 말하자면
민속 또는 풍속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부류들 작가들입니다. 비교적 비전문가가 있기도 하고 이 화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고급 미나를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그 지역 사회의 풍속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만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런 그림, 우리나라의 풍속화라든지 우리나라의 미나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뭐 크게 봐서 이 세 부류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다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한 가지 특별한 영역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중심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문인화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 영역은 동서양 공이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어느 지역에 가서라도 전문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교화들이 있죠. 뭐 성당의 각종 벽화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만 특별히 이루어지는 재료나 풍속을 그리는 민화들이 있습니다. 이 동서양 공이 공통적인 회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문인화라는 것은 한 가지 좀 특이하다는 거죠. 이 문인화라는 것은 서양에는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동양에만 있는 것인데 동양 중에서도 특히 극동문화권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형성된 특이한 회화 양식입니다. 이 문인화라는 것은 문화적 배경으로서는 유교와 유불선 이 세 사상이 기본 기저에 깔려 있고, 특히 이 서예 문화권, 서예를 하고 있는 서예 문화권에서, 그리고 한자를 사용하면서 서예 문화권에서 이러한 사상적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서 형성된 독특한 회화 양식입니다. 말하자면 문인화는 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문학과 관련된 회화 양식이죠. 문학과 관련된 문학을 회화화하는 문학성을 위주로 한 그런 미술 회화 양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이 서양에는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상당히 같은 그림이지만은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마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조금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동양회화의 분류를 보통 북종화와 남종화로 다룬다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죠. 북종화, 남종화가 있는데 이 북종화와 남종화로 가르는 것은 명나라 때 동기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제일 먼저 이해를 하고 회화를 분류하는데 이러한 개념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정화와 남정화라고 하는데, 이 북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 화원화를 북정화라고 이야기하고, 이 문인들이 그린 이 그림을 남정화라 하자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남정화와 북정화를 그림의 일반 종교적이거나 비전문적인 민화는 일단 제외하고 회화의 대표적인 양식인 화원화와 문인화를 가지고 그 그림의 성격을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회화 양식을 이해하시고, 그 중에서 동양의 특히 극동문화권에서 문인화라는 양식이 독특하게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북정화와 남정화는 결과적으로 요건 조금 일단 우리하고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죠. 전체적인 배경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원화와 전문적으로 그린
그런 일반적인 그림인 화원화와 이 문인화는 어떤 상대적인 특징이 있느냐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회화를 비교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문인화의 성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운하는 보통 북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요건 남종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 황운하라는 것은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데 대체로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그리는 걸 얘기합니다. 눈에 비치는 대로 사물의 외향을 중심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A라는 모양이 있으면 A라는 모양의 외형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객관적인 묘사를 중심으로 한다.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과면 사과 있는 그대로 사과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색깔도 그대로 빨간 사과 뭐 파란 사과 있으면 그대로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색채가 부과됩니다. 색채가 중심이 되고 형태도 매우 중요시 있는 대로 형태도 중요시 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문인화는 주관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색채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색채를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색채가 없이 먹과 물만 검정색 하나만으로 보통 모노톤이라고 그러는데 색깔 하나로 특히 먹색 하나로 보통 수묵이라고 그럽니다. 수묵으로서 위주로 그림을 검은색만으로서 그림을 그립니다. 형태감에 있어서는 형태를 중시는 하지만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너무 꼼꼼하게 그렇게 그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형태를 중시를 하되 그렇게 이쪽에보다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중시하느냐? 형태보다는 선조를 중시합니다. 선의 성격을 중시한다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쪽 영역은 상당히 상세하게 그리는 거죠. 사실주의적인 묘사를 하는 것이고 이쪽은 추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위에 있는 것은 사물의 외형을 본다면은 이것은 사물의 내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물의 외적 현상을 중시하고 이것은 그 대상의 내적 현상, 심리적 현상을 중시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문인화를 그리는 주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문인입니다. 문인이라는 것은 책 읽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책 읽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1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2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책 공부를 하면서 그림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취미로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잘못 표현되면 여기로 한다는 이런 개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식계층의 양반 사대부들이 주로 이러한 류의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책을 읽다가 나오는 어떤 문학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인화인 거죠. 그래서 문학적인 내용을 글씨 공부를 하다가 서예를 같이 곁들여서 하다가 글씨를 쓰는 그 재료나 기법을 가지고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문학을 중시를 하고 서예성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쪽은 서예나 문학보다는 일반적인 조형적인 미술, 조형성과 회화성이나 조형성이 같은데 회화 이런 것을 중시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쪽은 미술인이고 여기는 문학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더 부분적인 영역에 들어가면은 상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면 중에서도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우선에 거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이나라는 것은 서양에는 없는 동양, 특히 극동지방에서 이른바 글 공부를 하는 학자들이 그림을 그리는 독특한 양식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서양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작품에 글씨가 막 쓰여지가 있고 그림보다도 글씨가 더 많고 이상하다 이런 거죠. 공간도 많고 그림 그리다가 그만두었나 뭐 빈 공간이 왜 저래 많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서양적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회화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인화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의 일반적인 미술 회화의 영역에 있어서 문인화의 그런 상대적인 특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오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문인화를 일단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인화가 동양회화사에서는 동양회화사를 훑어보면요, 제가 말씀을 따로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이나 의견을 섞는 것이 아니고 동양회화사를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요,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이 문인화라는 거죠. 비중이. 그래서 전체적인 동양회화에 있어서 가장 여기서 비중이 뭐 몇 프로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장 뭐 그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인화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화원화가 있죠. 화원화가 그 중에 일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인화는 동양 회화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오랫동안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왔던 그림의 영역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은 문인화 하면은 뭐 사군자 뭐 이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문인화 영역은 아주 오랜 세월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광범위합니다. 한 번 더 이 문인화의 역사적인 그 문인화에는 어떠한 그림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문인화가 어떻게 발전하고 해왔느냐 하는 것은 따로 한 번쯤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아마 시간상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회화의 범주에는 어떠한 영역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 문인화는 동양 특히 극동지방에 있어서 한문과 서예를 했었던 그 문화적인 사회에 있어서 독특하게 오랜 동안 대표적으로 발달해온 동양의 회화 양식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몇몇 상대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